현재 캄보디아에서 중국계 갱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 갱단들은 같은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들까지 납치해서 인권을 무시한 노동 착취 및 각종 끔찍하고도 폭력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갱단들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바로 요즘에는 무고한 한국인들까지 납치해서 착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인들의 범죄로 인해 한국인 사망자까지 나오자 이제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겁을 주며 헤어세를 부리는 다른 국가 정부와는 달리 한국 정부는 예전부터 허세 없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 보냈고 이어진 한국의 대응은 현재 전 세계를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파견 보낸 특수부대팀이 도대체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아시아 전담 수석기자 조나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방콕에서 화면을 통해 처음 접한 보고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프놈펜에서 여러 한국 국적자가 실종되었습니다. 온라인 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거의 지루한 일상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또 다른 사소한 사기 이야기였죠. 사실 수석 기자였던 저도 비슷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가짜 콜센터, 취업 사기, 암호화폐 사기 등이었죠. 하지만 아래 나열된 한국 이름에 대한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학생, 엔지니어, 교사 등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들은 기회를 위해 캄보디아에 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서울에 있는 그들의 가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절박한 호소문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들의 영상을 봤어요. 간신히 서 있는 한 어머니는 번역 일을 하러 프놈펜에 간 23살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한 번 전화 통화를 했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전화가 끊겼어요. 라고 속삭이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부산의 한 노인이 카메라 앞에서 아들의 신분증을 붙잡고 보고 계신다면 한국이 찾을 때까지 살아남아줘 라며 흐느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쟁 지역, 허리케인, 심지어 카불 함락까지 취재했지만 두려움과 불신이 뒤섞인 그런 집단적 고통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들만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에 울고 있었죠. 처음에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이 사건을 경미한 실종자 사건으로 취급했습니다. 납치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죠. 아마도 그들은 그냥 나라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캄보디아와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면서 생존자들의 겁에 질린 속삭임을 통해 진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조용한 휴양지였던 시아누크빌이라는 곳을 이야기했는데 그곳은 지금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무법의 미로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아누크빌은 건물 전체가 인간 우리로 바뀌었고 아시아 전역에서 온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전기 채찍질을 받으며 온라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불순종하면 중국계 갱단 조직원들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굶주리거나 재산처럼 다시 팔렸어요.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다반사였죠. 저는 캄보디아 청소부가 밀반출한 생존자의 휴대폰에서 한 장의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거칠었지만 케이블의 날카로운 스냅 소리와 한국어로 비명이 이어지는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중국식 억양의 무거운 한 남성의 목소리가 더 빨리 일해라, 한국 개야. 너는 우리 돈을 빚졌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침묵이 이어졌어요. 현지 기자에게 영상을 보여주자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캄보디아 정부는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의 GDP 중 절반이 중국계 갱단의 범죄 행위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한낱 기자들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속삭이더군요. 손댈 수 없다는 그 단어는 제가 나누는 모든 대화에 반영되었습니다. 갱단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불만을 무시하기 위해 뇌물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은 피해자들이 사슬로 묶여있는 같은 호텔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기도 했죠. 어느 날 밤, 저는 부패 경찰을 피해 도망친 전직 캄보디아 경찰관과 함께 프놈펜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건물들은 중국 여권과 캄보디아 정부의 보호를 받는 남성들의 소유입니다. 대체 저 같은 말단 경찰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 같은 기자가 뭘 할 수 있냔 말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저렴한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만약 피해자가 미국인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아무도 중국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도 다른 동남아 국가 정부들처럼 비굴하게 침묵하겠죠. 라고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 규모는 놀라웠습니다. 급여, 비자, 성공을 약속하는 가짜구인 광고에 유혹된 수백 명의 한국인이 결국 중국계 갱단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일부는 화상통화로 자국민을 속여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신히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구타를 당했죠. 태국에서 우연히 구조된 한 생존자는 기자들에게 매주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신이 밤의 강에 버려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캄보디아 정부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캄보디아 내무부는 외국 언론이 캄보디아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소셜 채널에는 저는 이곳에서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안전합니다. 라는 미소 짓는 한국 여성의 영상까지 업로드하더군요. 하지만 이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의 눈을 보고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녀는 전혀 미소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마치 누군가 카메라 뒤에 서 있는 것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캄보디아의 오랜 통치자였던 훈세니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리자 아시아 전역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태국 댓글 작성자는 정말 캄보디아가 안전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답변은 범인에게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였죠. 국제 언론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요. 서구 언론은 짧은 기사를 내고 넘어갔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전 세계는 아시아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한국 신문 헤드라인은 정의를 외쳤어요. 시위대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밖에 서서 우리 국민들을 집으로 다시 데려와라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밤새 자원봉사단체가 결성되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도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하며 증언을 영어로 번역해 전 세계의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따라갈수록 이 가족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습니다. 캄보디아는 협력을 거부했고 중국은 개입을 거부했으며 서방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포럼에서는 조용하고 집단적인 분노가 일었어요. 한 게시물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인 퇴역 특수부대 군인의 또 다른 댓글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지옥에서도 말이죠. 저는 늙었지만 지금도 국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저를 부른다면 저는 언제든지 한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프놈펜에서 중국 갱단들은 웃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다른 모든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시위를 하다가 침묵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눈에서는 침묵 뒤에 불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 기자로서의 오랜 직감으로는 한국인들은 절대로 쉽게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어느 날 늦은 밤, 저는 외국 고위 인사들을 전문적으로 나르는 캄보디아 운전기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캄보디아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지금 화가 났죠?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긴장한 듯 웃으며 한국인이 화를 내면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확실히 말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중국 갱단과 그들을 보호하는 캄보디아의 부패 고위 인사들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았어요. 실제로 다음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서울에서 연설된 한 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어요. 납치된 한국 국민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 아래에 달린 글로벌 댓글들은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나라를 건드렸어요.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국가들이 흥망성쇠해하는 모습을 본 기자로서
저는 역사가 곧 바뀔 것 같은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전 세계는 한국을 거인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국민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는 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프놈펜 골목 깊숙한 곳에서 중국 횡단은 아직 몰랐지만 폭풍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조직원들은 이번에는 멈출 수 없는 것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다시금 이어나가기 전에 저는 구역질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제 경력에서 전쟁 지역, 기근, 정치에 의해 깨진 남성들의 얼굴 등 여러 형태의 잔인함을 보았지만 캄보디아에서 발견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느낌이었거든요. 중국인들은 인간의 희망을 먹고 살기 위해 설계된 괴물 같은 시스템인 산업이었습니다. 한 제보자가 유출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손이 묶인 채 눈을 가리고 12시간 연속 사기 대본을 반복해야 하는 젊은 한국인들이었죠. 한 남성은 기침을 했고 한 감독관은 웃으며 중국어로 네가 죽으면 서울에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처럼 저에게 달라붙었어요. 한 한국인 생존자는 생방송 영상을 통해 자국민을 속여야 했다고 말했는데 그가 울고 거부하자 그들은 그를 시끄러운 정적이 가득한 방음실에 이틀 동안 가둔 뒤 중국인들이 손에 끓는 물을 부었다고 하더군요. 그의 화상을 입은 피부는 절대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는 냉소적인 것을 넘어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범죄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하자 캄보디아 내무부는 과장된 외국 드라마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속아 피해를 당한 건데 순진한 관광객이 아닌 그들을 왜 보호해줘야 하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에 익숙했던 동남아시아는 분노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포럼은 캄보디아와 중국 갱단을 비난하는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한 태국 사용자는 한국인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태국인들은 그들에게 무엇일까요? 곤충쯤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우리 정부는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와는 국력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절대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이 댓글 하나는 하루 만에 1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동정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 실제로 움직이는 나라에서 믿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은 한국이 순수한 규율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권력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재난지역의 의사를 파견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엔지니어를 파견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국가로서의 책임이었죠. 한 캄보디아 학생이 카페 밖에서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한국인이 고통받을 때는 세상이 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받을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러므로 아마 한국은 이런 부패와 거대하고 악랄한 중국 세력에 방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일 것입니다. 그녀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매일 밤 유튜브에서 한국 뉴스를 시청하기 위해 모여 서울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재명 정부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자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중 한 명은 한국의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보호받고 있어요. 어쩌면 한국은 부패에 찌든 캄보디아를 완전히 고쳐줄 수도 있겠죠. 제발 우리 지도자들이 한국처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평소 신중했던 태국 언론조차 한국의 단호한 어조를 자국 정부의 변명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앵커들은 태국 장관들마저 태국인 피해자에 대해 침묵하는데 한국은 태국보다 훨씬 더 적은 피해자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캄보디아에 즉각적으로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부인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작고 분단된 것으로 치부되었던 같은 나라가 이제는 청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시민들은 이제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시스템의 대사로 여겨졌어요. 한국인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동정하지 않고 그들의 구출을 요구했습니다. 기술, 민주주의,
문화 공감을 통해 구축한 한국의 도덕적 권위는 이제 정의를 위해 무기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은 존엄성을 위한 싸움에서 마치 자신의 팀처럼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아시아인들이 한국에 부여한 믿음은 거의 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고 조직적이며 부패하지 않은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한 태국 기자는 한국은 가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치를 살아갑니다. 한 한국인이 상처를 받으면 5천만 명의 한국인이 움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과장하지 않았고 저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반응에는 혼란도 없고 소음도 없고 정확성과 당연력이라는 체계적이고 도덕적인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바뀐 것은 서울의 새벽 2시 7분이었습니다. 다른 정부들은 여전히 외교 옵션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프놈펜의 호텔방에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을 때 한국 측 연락처에서 보낸 메시지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몇 분 만에 한국 네트워크는 청와대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모든 부처, 모든 기관, 모든 제복을 입은 부서가 소환되고 있더군요. 상황실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긴장감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네요. 이제 한국은 모든 수단과 자원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우리 국민들 모두를 집으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말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위만 있을 뿐이었죠. 그를 둘러싼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관계자들은 짧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만에 조율된 한국의 국가구조 프레임워크가 출범했어요. 단 10분이었습니다. 미국은 회의 일정을 잡는 데만 해도 더욱 많은 시간이 더 걸리죠. 한 한국 기자가 카메라에 속삭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외교적 위기가 아닙니다. 작전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캄보디아가 여전히 부인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위성 감시, 사이버 태스크포스, 외교 사절단을 동원해 숨 막힐 정도로 정밀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오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이를 합동대응 태스크포스라고 불렀지만 외부에서는 조직의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2시간 만에 임시위성 중계를 통해 서울과 푸놈펜 간의 안전한 데이터 링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용산의 분석가들은 의심되는 모든 증거를 센티미터 정확도로 매핑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국은 중국 갱단 지도자들 간의 통신을 가로챘습니다. 새벽이 되자 한국은 캄보디아 경찰보다 중국인 범인들의 움직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인천 공군기지에는 법의학 전문가, 협상가, 해외 구조 임무를 위해 훈련된 보안 요원들로 가득 찬 정부 전세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 대원이 전문가에 의해 배정되고 각 도구가 사전 점검되는 등 정확도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속도는 거의 초현실적이었죠. 한 한국인 고위 장교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100% 신뢰성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차분하게 전달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확신이 압도적이었어요. 항공기가 이륙하자 글로벌 인터넷에 불이 켜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추적 앱 전반에 걸쳐 실시간 레이더 추적을 지켜보며 댓글 섹션에서 환호했습니다. 가서 데려와.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 아님에도 우리나라보다 한국을 더욱 신뢰합니다. 한 태국 사용자는 우리 정부가 한국의 절반 효율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 우리 국민도 안전할 것이라고 썼어요. 사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존경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지능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동안 한국 국가정보원은 중국 갱단을 마카오와 선전의 역외 계좌와 연결한 금융거래를 해독하고 있었어요. 첨단 패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연루된 74명을 식별했으며 이 중 31명은 이미 인터폴 감시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용하고 정확한 정의가 실시간으로 작성되고 있던 셈이었어요. 한 서울 사령부실에서는 한 운영자가 지구 상공산만
6,000km 궤도를 도는 한국산 광학 시스템의 위성 피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화면에 강력한 증거물 중 하나인 새로운 열 신호가 나타났어요. 표적 확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계획은 한 명의 영웅에 의존하지 않고 한 몸처럼 작동하는 팀에 의존하기에 한국 작전이 항상 성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고가 되자 한국 외교관들은 엄격한 표정으로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악수를 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질극 경험이 있는 박성주 대사는 카메라를 직접 들여다보며 우리는 가능성을 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외교적이지만 굴하지 않는 어조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한국의 단호하고도 충격적인 대응에 현지 기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마치 군사작전 같아요. 한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요, 저는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거죠. 그런 국가에서 사는 한국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보호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는 정치가 아니라 기계처럼 구조화된 연민으로 효율성을 높인 정부라는 드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태스크포스 브리핑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놀랍도록 통일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야당, 경쟁 언론,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모든 차이는 하나의 국가적 목적 아래 해소되었어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은 역사 자체가 항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힘을 합치며 위기를 극복했고 그게 바로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늘 살아남을 수 있던 비결이라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한국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재난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분열되어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위기가 그들을 가족처럼 하나로 묶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 즉 행동하려는 국가적 본능에 관한 것이었죠. 그 효율성은 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갈고 닦은 공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한국 장군은 저에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말로만 잔뜩 힘을 주며 허세를 부리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 태스크포스는 이윽고 정말로 프놈펜에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캄보디아 도착했을 때 긴장감은 즉각적이었어요. 캄보디아 장관들이 고정된 미소와 공허한 예의로 인사하자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한 캄보디아 대변인은 한국 친구들을 환영하지만 이는 내부 문제니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조에 담긴 오만함은 현지 기자들조차 중얼거리게 만들었죠. 몇 분 후 또 다른 캄보디아 관계자는 한국 국민의 운명을 탓했습니다. 그들이 속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마치 도둑이 피해자를 부주의하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뻔뻔함이었죠. 회의장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강철이었습니다. 박 대사는 조용히 시간 낭비하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통역사는 직설적인 말을 두려워하는 듯 망설였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더러운 돈과 침묵에 너무 의존하는 중국의 그늘 아래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캄보디아의 저항이 자부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중국 갱단들은 카지노, 건설, 디지털 프로젝트 포모 등 모두 불법 자금 세탁과 인신매매의 전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캄보디아의 GDP의 절반이 중국의 불법적인 범죄에서 비롯되는 만큼 캄보디아 정부가 이들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거의 경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현지 언론인은 저에게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중국의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녀는 어깨 너머로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한국인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역시나 한국 태스크포스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가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한국 정보당국은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대사관에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멈출 수 없는 이동지휘센터를 설치했어요.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분석가들은 위성 피드를 연결하고 네트워크 신호를 가로채며 중국이 운영하는 불법 건물의 위치를 삼각 측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 요원은 시아누크빌 인근 같은 지역에서 매일 밤 전송되는 암호화된 데이터 버스트라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3시간 이내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한 랜섬 콜 타임스탬프와 일치시켰습니다. 같은 신호입니다. 같은 타이밍입니다. 이곳이 확실한 중국 갱단들의 본거지이자 수많은 희생자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이에요. 라고 한국인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다중 스펙트럼 위성 이미지와 AI 주파수 매핑을 사용하여 물류창고로 위장한 건물, 울타리로 둘러싸인 건물, 허위 사업체 이름 등 3개의 숨겨진 장소를 확인했죠. 정확도는 숨 막힐 정도였습니다. 한 한국인 고위 경찰 간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좌표가 서울로 전송되었을 때 검증에는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합동정보사령부는 한때 북한 미사일 사일로를 찾는 데 사용되었던 시스템과 동일한 한국의 지리공간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새벽이 되자 범죄 네트워크의 전체 지도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지켜보던 한 외교관은 세계는 이 중국인 유령들을 찾기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하룻밤 사이에 유령들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속삭였어요.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불법 시설을 알고도 계속 모른 척하며 운영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 한 캄보디아 관계자는 우리 관할 구역에는 불법 시설이 없다라고 주장하더군요. 아이러니는 거의 코믹했죠. 불과 몇 시간 후 태국 텔레비전은 유출된 위성 사진을 통해 해당 시설을 정확히 보여주는 데이터를 방영했는데 이는 한국 출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결국 찾아냈습니다. 이 영상은 아시아 전역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정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렇습니다. 대사관에서 저는 한국 분석가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함도, 혼란도 조용히 집중할 뿐이었어요. 각자는 자신들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해외 계좌를 통한 금융 흐름을 추적했고, 다른 한 명은 캄보디아 영공 밖의 법적 고도에서 비행하는 드론의 열 신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한 요원은 우리는 군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들을 지키는 보호자입니다. 그러니 캄보디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모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효율성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12시간 만에 한국인은 포로들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갱단들의 재정 후원자와 부패한 캄보디아 관리들과의 관계도 파악했습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지만 현지 정부는 계속 부인했죠. 마치 진실 자체가 불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규율을 지키고 인내심을 갖고 총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부패한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의 행동이 눈에 거슬렀지만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튼 한국의 행동은 군사적 행동이 아니었고 민간 기술자들로 구성된 전문팀이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탐색을 하는 것일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자 한 태국 기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트렌드 헤드라인이 표시되어 있더군요. 하늘의 한국인의 눈,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는 나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력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성, 인간성, 부패의 침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캄보디아 장관들이 새로운 변명을 발표했을 때에도 공황은 조용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갱단 지도자들이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디지털 감시로 인해 숨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한 현지 경찰청장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어요.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한국인들은 구름 속에 눈이 있어요. 수년 동안이나 캄보디아는 중국의 그늘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 중국이라는 뒷배가 두려워 아무도 캄보디아를 건들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무기가 아닌 이성으로 그 어둠을 뚫어버렸어요. 한국은 위성과 암호를 무력한 사람들을 위한 방패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밖에 서자 도시는 소문과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패한 캄보디아 관계자들은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속삭였어요. 한국이 여기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도망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천둥 소리는 이미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소리는 두려움이 아니었죠.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서울과 푸놈펜 사이의 긴장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되었습니다. 한국 태스크포스는 청사진을 그리고 인사 브리핑을 하고 좌표를 잠그는 등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작전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1시간이 지연될 때마다 더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했어요. 한 캄보디아 장관은 우리 땅에서의 군사작전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캄보디아가 아무리 영향력이 없고 가난한 국가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한국이 자국 국민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해도 남의 땅에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패색이 짙어지던 그날 오후 한국은 게임의 규칙을 바꿀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 재무부는 위협이나 외침 없이 조용히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비필수 투자를 검토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라는 발표를 해왔거든요. 이 성명은 짧고 수술적이며 매우 정중했습니다. 분노도 비난도 없고 외과 의사가 종양의 산소를 차단하는 차분한 정밀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롯데 프로퍼티,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은 시아누크빌의 공동 리조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중에 공사가 중단되고 크레인은 열대우림 아래에 멈춰 있었어요. 여러 한국 여행사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항공편과 단체 패키지를 중단했습니다. 관료적으로 들렸지만 이건 명수였습니다. 48시간 만에 파급 효과는 프놈펜의 핵심에 도달했는데 예상 한국인 관광객 도착의 30%가 서류상으로 사라졌고 호텔 예약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캄보디아는 관광 및 서비스 부문에서만 월 1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죠. 이건 강압이 아니라 산술적인 조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수년 동안 한국의 관대함에 의존해왔습니다. 한국의 ODA 보조금은 5개 주의 수자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농작물 수확량을 42% 높이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기증했죠. 한국은 캄보디아의 4번째로 큰 외국인 투자국이자 3대 관광 기여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출과 달리 한국 펀드는 투명하고 감사하며 윤리적인 정치적 제약 없이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국민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원을 철회했을 때는 처벌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친절을 철회한 것이 시스템을 숨쉬게 한 것이죠. 캄보디아는 그간 한국의 신사적인 친절과 호의를 마치 권리라고 착각했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조치에 대한 뉴스가 전해졌을 때 저는 푸놈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지 사업가들은 휴대폰을 둘러싸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한 사람은 한국이 떠나면 끝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중국은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신뢰를 줍니다. 대출을 상환할 수는 있지만 신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씁쓸하게 덧붙였어요. 그렇게 한국의 조치 이후 캄보디아 증권거래소는 몇 시간 만에 11% 하락하며 3년 만에 최악의 하루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프놈펜에 있는 한국은행 해외 지점들은 실사를 강화하여 부패에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공무원들과 연계된 거래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몇 분 만에 정리되던 송금은 이제 며칠이 걸렸습니다. 덕분에 하룻밤 사이에 캄보디아 부패 기계에 기름을 부은 자금 흐름이 질식하기 시작했어요. 위협도 군대도 없이 한국은 캄보디아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던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한국 뉴스 앵커들은 분노보다 공감을 선택하며 부드럽게 말했죠. 한 앵커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도덕 외교였지만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외교였어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어조에도 고의적인 자제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외교적인 표현이었지만 모든 분석가는 이는 캄보디아로 하여금 협력과 고립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한 셈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계산적으로 인간적인지였습니다. 제재나 위협 대신 희망을 지렛대로 사용했습니다. 한국 비정부 기구들은 분노에서가 아니라 슬픔에서 비롯된 자선 프로그램을 중단했어요. 한국 의료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참가자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향후 선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취소할 때마다 후회의 메시지가 나왔고 그 후회는 그 어떤 최후 통첩보다 더 큰 무게를 실었어요. 그리고 어떤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참여가 없었다면 캄보디아의 기술 수출은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한국 관광의 손실로 인해 연간 4억 달러가 국내 총생산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국 주도의 인프라 현장에 고용된 수만 명의 현지 건설 노동자들은 몇 주 만에 해고 위기에 처했어요. 즉,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캄보디아는 한국 없이는 숨 쉬는 것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국가 붕괴의 상황에 캄보디아 장관들은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내부에서는 패닉이 확산되었어요. 한때 여당에 충성했던 기업 로비가 캄보디아 장관들에게 한국 사업 승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문은 총리에게 한국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정이 되자 캄보디아 내각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한편 전 세계 언론은 서울의 조용한 광채에 주목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를 힘의 추악함이 없는 경제 최후 통첩이라고 불렀습니다. CNN은 이를 소프트 파워가 완벽하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조차 한국은 도덕적 압박이 강압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라며 한국의 자제를 칭찬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은 소리치지 않고 세상을 움직일 뿐입니다. 라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모습입니다. 괴롭힘이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한 태국 신문은 한국은 마음으로 이끌고 세계는 그 뒤를 잇는다 라는 헤드라인을 달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캄보디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전을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일축했던 같은 대변인이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철저한 협의 관모 끝에 캄보디아 왕국은 피해를 입은 모든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로 위장한 항복이었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 방 안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옆에 있던 캄보디아 여성이 속삭였어요. 한국은 우리를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데 도움을 준 사람을 상기시켰을 뿐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한국이 캄보디아의 부패를 전부 몰아내 주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은 무력이 아니라 은혜로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상기시켰죠. 결국 프놈펜은 두려움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존중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과 위대함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다시 한 번 더 어렵고 고귀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어요. 굴욕 없이 승리하고 정복 없이 이끌며 이익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가 항복을 선언하자마자 한국의 역대급 보복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프놈펜은 침묵했지만 한국군 사령부는 깨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인이 도착해 봉인되고 서명되었죠. 캄보디아의 한국의 조정 해제한적인 인도주의 작전에 대한 승인에 따라 한국은 무차별 대입을 하지 않고 교향곡처럼 느껴지는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사명 코드명은 정의를 수호하는 신화 속 수호 짐승의 이름을 딴 해태였습니다. 이 팀은 군인이 아닌 지능과 공감으로 무장한 수호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수경찰, 국방정보사령부,
특수구조, 여단의 전개 병력들로 구성되었어요. 작전은 국제 공역을 선회하는 한국 공군 수송기에서 발사된 AI 기반 드론 감시로 시작되었습니다. 배낭보다도 작은 이 드론은 적외선 매핑을 사용하여 캄보디아의 해안 정글을 스캔했습니다. 실시간 이미지는 암호화된 위성 채널을 통해 서울로 스트리밍 되었으며 한국인 분석가들은 무거운 나무시 아래에서 인간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신경 추적 모델을 실행했습니다. 몇 분 만에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은 지하에 모여있는 포로 집단인 열 신호를 표시했습니다. 목표 확인, 다수의 생명 징후, 비전 투원이 감지되었습니다. 라고 서울에서 한 목소리가 발표했습니다. 방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임무지휘관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자 라고 말했죠. 구조대는 시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각 한국인 요원은 생체인식 센서와 연결된 다중대식 스펙트럼 고글과 무음 통신을 휴대했습니다. 소리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3초마다 업데이트되는 한국의 실시간 위성 중계기의 안내를 받으며 늪지대를 항해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우주 임무에 사용되는 정밀도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이걸 이러한 구조작전에 상용화하다니 한국은 세계 최강의 기술력도 기술력이었지만 전부 천재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몇 주간의 부인 끝에 겸손해졌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거의 초자연적인 타이밍으로 조율하는 모습을 경외심에 지켜볼 뿐이었죠. 마침내 새벽 4시 30분 첫 번째 침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열 드론이 머리 위를 소리 없이 맴돌면서 표적 광펄스로 카메라를 비활성화했습니다. 동시에 지상팀은 카이스트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양자 암호화 우회 도구를 사용하여 시설의 보안 그리드를 해킹했는데 이는 다른 어떤 국가도 아직 개발하지 않은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안을 위해 숨겨두었다가 최초로 공개한 기술이었죠. 아무튼 60초 만의 문은 단 한 번의 폭발도 없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떨리고 수척해졌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이들의 바이탈을 스캔하고 수액을 투여하며 태극 문양이 새겨진 담요를 싸는 등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최초 구조된 부산 출신의 24세 학생은 세상이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료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죠.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동료들도 전부 구해낼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복합 시설은 더 위험했습니다. 내부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온 피해자들도 있었기에 구조해야 할 사람들도 더 많았어요. 중국 갱단은 이들을 온라인 사기의 노동력으로 사용했고 인간은 데이터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특공대원들이 침투하자 중국 경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몇 분 만에 감시 장비는 어두워졌어요. 한국 드론은 치명적이지 않은 묘기탄을 발사하여 무장한 중국인들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밀도는 거의 수술적이었고 범죄자들조차도 혼돈의 부재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새벽 5시 12분 최종 추출 신호가 전송되었습니다. 마지못해 빌려준 캄보디아 왕립공군의 헬리콥터가 임무를 호위하자 한국의 호송대가 비행장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일출 무렵에는 한국인이 아닌 39명을 포함해 127명의 인질이 석방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7개월 동안 실종된 태국 대학생도 있었어요. 대피 비행기에 탑승한 그녀는 우리 정부는 오지 않았지만 한국이 나를 위해 와주었다라며 흐느끼더군요. 작전 영상이 반경되자 전 세계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CNN은 이 작전을 현대사에서 가장 깨끗한 국제구조라고 불렀습니다. BBC는 한국의 정밀함과 도덕적 명확성이라고 설명했어요. 동남아시아 네트워크는 한국 의료진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찾는 모든 사람을 돌보는 끝없는 재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를 위해 왔습니다. 자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도 구원해 준 것입니다. 라는 문구는 5개 언어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서방 평론가들도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미국 앵커는 이것은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수학적 정확성으로 실행된 도덕적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앵커는 인도주의적 힘이 무기였다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죠. 그 후 며칠 동안 구조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습니다. 한 필리핀 피해자는 한국인들은 이름을 묻기 전에 물을 주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청년은 한국의 지휘관이 조금 늦었다며 제게 사과를 했는데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겸손함은 기술만큼이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한편 수년간 이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중국 갱단은 몇 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사업부는 해외 계좌를 추적하고 8,400만 달러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인터폴에 암호화된 보고서를 보냈거든요. 중국 범죄 네트워크의 붕괴 속도는 너무 빨라서 노련한 정보 베테랑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분석가는 햇빛 아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는 불편한 심판에 직면했어요. 한국을 조롱했던 장관들마저 이제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냈거든요. 한 관계자는 목소리를 떨며 대한민국은 비범한 규율과 연민을 보여줬다 라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품위에 대한 항복이었죠. 방콕에서 자카르타까지 반응은 만장일치였습니다. 한 태국 뉴스 진행자는 생방송으로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할 수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사람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리더십에 대한 믿음을 구해주었습니다. 구조된 한국 항공기가 탑승한 차에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새벽은 하늘을 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되찾은 생명을 싣고 엔진이 부드럽게 윙윙거렸어요. 승리의 음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약속이 지켜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캄보디아의 아침, 한때 한국의 결의를 비웃었던 사람들조차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나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한히 드문, 즉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믿는 나라에 관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렇듯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이지만 그들은 보여줄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왜 호들갑이냐고 말해오는 듯 더욱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은 사실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죠. 전 세계는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수백 명의 희생자를 구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한국은 이제 그 악몽을 부추긴 중국 갱단 전체를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탱크나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코드를 보낼 뿐이었죠. 서울 시간으로 새벽 3시, 한국 경찰 사이버국은 외부인에게 어두운 색으로 변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화면이 살아 움직이며 분석가들이 글로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외가위처럼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메인 모니터에는 갱단들의 데이터 서버가 숨겨져 있던 12개국, 즉 중국,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 심지어 네덜란드까지 12개의 붉은 원이 디지털 지도를 가로질러 펄럭였어요. 한 국장은 동기화된 해킹을 시작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정확히 3시 30분 한국 사이버 부대 12곳이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무차별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양자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정밀한 교양곡인 수학이었습니다. 14분 만에 첫 번째 중국 서버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서버는 99분 만에 무너졌죠. 일출 무렵에는 12개 네트워크 모두가 무력화되어 데이터가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전송되었습니다. 금융거래, 채팅 로그, 심지어 피해자 사진까지 87테라 바이트의 증거가 이제 서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한 분석가는 우리는 이들을 그냥 차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림자를 지웠습니다. 그 속도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FBI 사이버 부서는 연락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한국 시스템이 서구보다 3배 더 빠르게 움직였다. 라고 비공개로 인정했습니다. 한국 코드는 47개 블록체인 노드에서 갱단들의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하여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3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아무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본 적이 없었죠. 며칠 만에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 전역에서 조직적인 급습으로 6명의 주요 중국인이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체포는 한국 정보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터폴의 공식 성명은 한국의 사이버 작전을 현대사에서 가장 진보된 다국적 인신매매 방지 조치라고 부르더군요.
중국의 반응은 거의 희극적이었습니다. 관영 언론은 이를 한국의 과잉 행위의 사례라고 부르며 중국 용의자들이 순진한 사업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웃을 뿐이었죠. 중국 내에서도 네티즌들은 한국은 어떻게 모든 것을 찾았나요? 라고 속삭이며 한국의 기술력에 혀를 내두르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한 중국 뉴스 앵커는 한국의 개입은 아시아의 단결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태국 기자는 생방송으로 정이 없는 단결은 노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영상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입소문을 탔어요. 디지털 붕괴가 진행되면서 중국 갱단들의 경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사이버 포렌식 팀은 동일한 중국 네트워크가 9개국에 걸쳐 불법 도박과 사기 센터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웹사이트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갑에 묶여있는 암호화폐 가격은 40% 급락했죠. 한 중국 싱크탱크는 중국 네트워크를 이렇게 완전히 마비시킨 국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라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한편 프놈펜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인 분석가들은 중국 도메인이 하나씩 깜빡이는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불빛이 사라질 때마다 방 안은 조용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충칭의 서버 다운, 만달레이에서 노드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로테르담 오프라인 정의의 피날레를 연주하는 디지털 오케스트라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들은 데이터를 권력에 악용하기보다는 공유했거든요. 한국 관리들은 48시간 이내에 복호화된 파일을 인터폴, 아세안, 유럽연합에 배포하여 전 세계적으로 조직적인 체포가 가능해졌습니다. 한 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정보는 인류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사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식합니다. 중국과의 대조는 이보다 더 뚜렷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사이버 간섭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로이터, CNN, NHK는 한국의 투명성과 중국의 침묵을 나란히 비교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죠. 한 국가는 행동하고 또 다른 국가는 숨는다. 이번 캄보디아의 중국 갱단의 납치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였던 태국에서는 하룻밤 사이 방콕의 한 거리벽에 서울에서 빛이 오면 그림자가 사라진다 라는 문구와 함께 성화를 들고 있는 한국 구조대원의 모습을 그린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자 서방 지도자들도 주목했죠. 유럽의 한 사이버 보안 책임자는 한국은 윤리에 따라 기술이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이 디지털 시대에 인도주의적 선례를 만들었다. 라고 칭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한편 중국의 반서사는 스스로의 무게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해킹 혐의로 고발했지만 중국인 갱단들의 자체 메시지, 스크린샷이 온라인에 유출되어 오히려 중국 당국이 수년 동안 범죄 네트워크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하게 되었거든요. 그야말로 중국은 국가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한 메시지에는 서울은 우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적혀 있기까지 하더군요. 아이러니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러한 단어를 전송하는 모든 서버는 이미 한국 코드에 의해 지워져 있었죠. 그야말로 한국은 악의 세력을 기술력 하나로 완전히 지워버리며 글로벌 평화에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자와 패자가 완벽하게 정해진 그때 한국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비로 인해 캄보디아 정글은 진흙탕과 침묵의 늪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처럼 나무잎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아직 모든 인질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국경지대에 깊숙한 곳, 외교나 드론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희생자들이 자국 정부조차 잊고 있는 마지막 그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국가가 주저하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다시 한번 나섰어요. 작전 허가입니다. 한국 특수구조본부장 박대위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우려스럽다는 눈빛을 주고받았죠. 한 프랑스 대표 기자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형이 너무 위험하고 통신도 불안정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건 잘 알겠지만
그러한 기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위는 헬멧을 간단히 조정하고 한국은 생명이 아직 우리 안에 있을 때 위험을 수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만이 아니라 조용한 신념으로 말한 의무였거든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 구조대는 새벽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와 달리 이번 임무는 순전히 즉흥적인 것이었습니다. 정글 지형은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신발 상자 크기의 한국 자율정찰 드론들이 짝을 지어 전방을 정찰하고 경로를 매핑하고 함정을 식별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우주 관측을 위해 설계된 네트워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구축한 저궤도 위성을 통해 6초마다 지형 데이터를 서울로 전송해 현재 군인들을 진흙과 안개 속에서 안내하고 있었어요. 오전 4시 15분에 그들은 무너진 나무 판각간 아래에서 희미한 열 이미지라는 생명의 첫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라고 박 대위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7명의 인질, 무장 경비원 2명. 몇 분 만에 한국팀은 진동 펄스를 사용하여 숨겨진 방을 감지하는 자기 음향 스캐너를 배치했습니다. 폭발도, 소음도, 공황도 없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순수한 과학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돌파했을 때 발견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묶여 있었고 맨발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 일부가 훼손된 사람도 있었어요. 한 여성은 버마어로 속삭였습니다. 여기엔 아무도 오면 안 돼요. 한 한국 의료진이 무릎을 꿇고 담요를 감싸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작전 종료 후에 공개된 라이브캠을 지켜보던 모든 관찰자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게 만든 것은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로 무장한 연민이었죠. 더 깊은 곳에서 작전은 중국 갱단매시 오그 갱단 잔당이 지키고 있는 좁은 협곡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감히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더욱 거세졌어요. 가시거리는 수미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박 대위는 간단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개 모드를 활성화하세요. 한국형 인공지능 전술 헬멧은 예측 움직임 알고리즘이 겹쳐진 저고해선 시야를 즉시 재보정했습니다. 그 디지털 안개를 통해 사람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교전은 4분도 차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정확한 사격으로 인해 경비원들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고 드론이 전선을 차단해 범인들은 방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외침이 사라지자 한국인들은 안개처럼 침묵한 차에 다시 움직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41명의 포로가 풀려났습니다. 라오스인, 미얀마인, 베트남인 등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두 살아있는 채 떨고 있었어요. 마침내 활주로에서는 회색 하늘 아래 대피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30대 라오스 남성이 의료진의 소매에 달린 태극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정부는 그저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그들은 저를 포기했죠.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위해 와주셨습니다. 박 대위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며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통역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아무튼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고 몇 시간 만에 아시아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방콕에서 한 태국 기자의 목소리가 생방송 TV에 울려 퍼졌어요. 이것은 더 이상 구조가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전 세계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죠. 워싱턴 포스트는 이 인물을 인도주의적 정밀성의 대가라고 불렀습니다. 가디언은 다른 사람들은 성명을 보내는 반면 한국은 희망을 보냅니다. 라고 썼습니다. CNN은 그들은 다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전 세계는 한국의 경제나 기술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영혼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수도에서 각국 정부는 감사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장관은 우리가 외면하는 동안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베트남 외무부는 전례 없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리더십을 재정의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거인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기가 아닌 의지로 측정되는 힘인 아시아의 양심이었습니다.
서구 평론가들조차 한국을 글로벌 책임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축하 행사 속에서도 한국 지휘관들은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옳은 일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이렇듯 전 세계를 감동시킨 엄청난 일을 한 것에 대한 본의 아닌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일 덕분에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는 막대한 혜택을 얻게 되었죠. 캄보디아에서 구조 임무로 시작된 것은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작전이 성공한 지 24시간 만에 워싱턴, 도쿄, 런던, 브뤼셀, 심지어 뉴델리까지 모든 주요 수도가 서울에 긴급 전화를 걸었어요. 외교의 언어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거든요. 한국은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라고 미국 국무장관은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신속하고 외과적인 의사결정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평소 칭찬에 신중했던 유럽연합조차도 전례 없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인도주의적 리더십을 제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얻으며 세계를 선도한다는 리더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국제적인 반응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방콕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한국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마닐라에서는 디지털 광고판에 아시아의 지도자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표시되었죠. 파리와 베를린에서도 대사관 앞에 모여 꽃과 자필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는 프놈펜의 한 군중 속에 서서 캄보디아인, 태국인, 라오스인 등 현지인들이 희망은 서울에서 왔습니다. 라고 간단히 적힌 종이 랜턴을 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경제적 영향은 거의 즉시 이어졌죠.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한국 수출은 한 분기 만에 27%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380억 달러 규모의 양자 무역 협정이 체결되기도 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몰려들면서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의 한 재무 분석가는 신뢰는 가치로 이어집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만큼 신뢰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한국은 114억 달러 규모의 유럽연합과 인도주의 기술 계약을 체결하고 26억 달러 규모의 유엔과 인도주의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산 위성 시스템,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재난 대응 로봇은 글로벌 표준이 되었어요. 한국은 홍보를 할 필요도 없었죠. 전 세계가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기적을 써내려가는지 실시간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거버넌스에서의 한국 리더십이라는 먼 꿈은 더 이상 가상의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된 셈이었죠. 동시에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도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아세안 장관들은 한국의 작전을 모델로 한 합동훈련과 인도주의 태스크포스를 제안하며 한국형 지역 준비 모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싱가포르 외교관은 수년 동안 우리는 위기 리더십을 위해 서방을 바라봤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바라본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오랫동안 경계했던 일본도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 보여준 전문성과 인간성을 인정한다. 라는 찬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중국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당혹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은 이 행사를 지역과장이라고 일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 스크린은 한국의 정확성, 연민, 승리의 증거로 가득 찬 상태였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상표가 아니라 청렴의 도장이었습니다. 태국 뉴스 앵커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한 초 현실적인 순간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조나단 씨, 당신은 미국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서 오셨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인정했습니다. 한국만큼은 아니에요. 한국은 그냥 빨리 행동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확하고 빠르게 행동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드물어요. 어쩌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수도 있죠. 한국은 위기의 상황마다 늘 힘을 합치고
그러한 국민적 단합력이 기적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그들을 신뢰하고 있어요. 한국의 영향력은 인도주의 분야에까지 파급되었습니다. 한국 비정부 기구에 대한 기부는 곧바로 3배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글로벌 파트너십 요청이 24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때 한국 원조에 회의적이었던 국가들이 이제 한국의 비상체제를 설계하도록 요청했어요.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을 비할 데 없는 기술적 실행력을 가진 도덕적 초강대국이라며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위기 대응 이사회의 공동의 의장국이 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한국 내부에서는 반응이 더 차분하고 거의 겸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분한 진심으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류애를 추구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면 우리의 의무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서를 거의 다루지 않는 경제학자들도 도덕적인 용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은 모든 초강대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성취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 영향력은 협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이 글은 21세기는 누가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큰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정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라고 결론 지었어요. 몇 주 후 파급 효과는 세계 거버넌스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자 전례 없는 기립박수로 개막했습니다. 유럽이사회 의장은 좌절의 시대에 한국은 결단력이 어떤 모습인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미국의 어조도 달라졌습니다. 미국 상원은 이 사건을 책임있는 개입의 모델이라고 부르며 한국의 인도주의 정의에 대한 비할 데 없는 기여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프놈펜에서 첫날부터 저를 따라다녔던 경외심과 불신은 이제 한국에 대한 완벽한 존경과 감탄의 반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제국과 이웃나라에 가려졌던 한국이 이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침략 때문이 아니라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잿더미에서 스스로를 재건한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악에 직면했을 때 문명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서울을 중심으로 도덕적 나침반을 재조정하면서 한 가지 진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인지를 구출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리더십 자체에 대한 인류의 믿음을 회복시켰어요. 방콕의 촛불 집회부터 뉴욕의 거래소, 먼지가 쌓인 라오스 마을부터 유럽의 수도까지 사람들은 세기의 새로운 질서를 요약한 똑같은 간단한 문구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따르세요. 혹은 도태되세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